많은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나와서는 안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역사적 자료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집트의 파라오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굴로 파헤쳐진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허름했던 무덤이었는데요. 마치 비밀이 많은 것 같은 그곳은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은 발굴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투탕카멘의 저주라고 불리는 일들을 촉발시키게 되었습니다. 저주라고 불릴 정도로 기이한 사건들이 지속적되었던 탓에 당시의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발굴에 참여했던 일원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무덤을 더 이상 파헤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하지만 그들은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국 투탕카멘을 세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었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바깥으로 나왔기에 현대인들에게 과거 이집트의 아름다운 유물들을 볼 수 있는 계기로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에 나오면 안 되었다라는 말을 들은 유물은 한국에도 존재했는데요. 이 정체는 한국에서 불과 50년 전 발견된 한 유물입니다. 이런 특이한 칭호를 받은 유물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50년 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으로 50여 년 전은 1970년대로 현대사에서도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불과 20여 년 밖에 지나지 않았던 시기이기에 여전히 어렵기도 했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꿈틀거리던 시기였죠. 서양의 근대화를 받아들인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대대적인 서울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백제 고분이었는데요. 현재까지도 백제의 흔적인지 신라의 흔적인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과거의 유산인 고분이 개발 도중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 이런 문화재들은 한국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았던 많은 곳들 깊숙이 오랜 역사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런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무령왕릉의 발견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배수로 공사를 하던 도중 한 작업 인부의 삽에 벽돌이 걸리며 해당 왕릉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 것인데요. 갑작스런 왕릉의 등장에 놀라움도 잠시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보기 드문 도굴되지 않은 무덤이었다는 사실이었죠. 도굴꾼들이 많았던 시기였기에 도굴되지 않은 무덤을 찾기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분의 정체가 무령왕의 것이라는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자 왕릉이라는 사실에 고고학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고분은 왕을 제외하고도 신라 중앙 귀족들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모로 봐서나 흔적으로 봐서 왕릉에 속했으니 그 역사적 가치가 굉장히 높았던 건데요. 그리고 무령왕릉에 대한 발굴이 긴급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하계 직원들이 발굴단의 실무단원으로 해당 지역에 파견되었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한국인들에게는 발굴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굴이 진행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들은 발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성급하게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럼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던 시기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 당시 비가 오기 시작하여 자칫하면 왕릉이 침수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겨우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만들어놨으나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우연히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기자의 특보로 인하여 발굴 현장의 각지에서 기자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요. 그 후로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해도 될 만큼 현장은 어수선해졌다고 합니다. 해당 발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기자들이 앞다퉈 앞에 서려는 통해 진행이 어렵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기자들을 제지해야 하는 경찰들조차 발굴 현장은 처음이었기에 발굴 현장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발굴단은 빠르게 발굴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 일은 차후 발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자책하는 결정으로 남게 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발굴했다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을 아직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상당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금제 관식, 석수, 도자기, 청동거울 등 역사적 사료들이 4,600여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 상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너무 많은 인원이 해당 발굴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가 원래부터 훼손되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해당 발굴은 현재까지도 최악의 졸속 발굴도 남아 있습니다. 최악의 발굴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유물들로 인하여 문화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상승시키기 충분했는데요. 특히나 금으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의 또 다른 왕릉에서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황남대총의 발굴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게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황남대총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고분이었기에 분명 여기서 더 중요한 유물이 나오게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정부는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졸속 발굴로 인하여 발굴단을 꾸리는 것에 학자들은 부담감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유적 발굴을 하게 된다면 일본 혹은 서양 학자들의 주도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았죠. 하지만 나라에서는 황남대총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고 이에 학자들은 고민 끝에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연습이라는 명목하에 한 고분을 발굴해보기로 한 것이죠. 실제 고분을 발굴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시대의 상황상 이런 일이 일어나기 다분한 환경이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한 대로 발굴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발굴단이었기에 이런 큰 고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단시간에 실력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시대의 상황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때 연습용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황남동 155호 고분이었습니다. 이 고분은 신라의 전형적인 돌무지덧널 무덤으로 황남대총에 비하여 작은 고분이었는데요. 하지만 다른 고분들에 비하여 작은 편은 아니었죠. 규모로 봐서는 왕릉이라고 짐작할 수 있었기에 발굴 연습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최첨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해당 고분이 왕릉이라며 유물이 있다고 확신한 것이 의문이 드실 텐데요. 돌무지덧널 무덤에는 대부분 유물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무덤의 구조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지하에 상자 모양으로 된 나무 덧널을 넣은 후 그 위를 돌로 덮고 다시 흙으로 덮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생각해본다면 아니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신라봉분이라면 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시작된 연습 발굴은 연습용에 불과했던 고분의 이름까지 붙이게 되는 의미가 깊은 고분으로 탈바꿈시켰는데요. 해당 고분에서 신라 왕족의 생활 양식과 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고분에서만 무려 11,526점이 출토되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황금으로 만들어진 금관이었습니다. 특히 이 고분에서는 현재까지 발견된 금관 중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한자 매 산자형으로 생긴 금관은 사단을 이루며 끝에는 모두 꽃봉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금관 전체에 원형 금판과 굽은 옥을 달아 장식되어 있으며 금실을 꼬아 늘어뜨린 금판 장시는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죠. 그 밑으로 나뭇잎 모양의 늘어진 수식이 이가닥 딸려 있어 그 자태는 다른 금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유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제 허리띠, 관식, 귀걸이, 관모 등 금으로 만들어진 장식품들이 나온 것인데요. 특히 금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것들은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무기, 마구, 용기 등의 생활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사료들을 얻게 되어 한국의 역사 기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물, 즉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유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고고학계를 들썩이게 만들었는데요. 발굴한 그날은 날씨가 화창했던 4월로 이상하게도 뭔지 모를 긴장감이 현장에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원 중 하나가 흙이 튀지 않도록 안장 양쪽에 달아놓은 부속품인 장리를 들어 올리자 하늘로 비상하는 천마가 등장했는데요. 이는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색감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던 천마도가 무려 총 4점이었기 때문이었죠. 하나씩 정성 들여 꺼내던 단원들은 마지막 천마도를 꺼내는 순간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보존 상태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1500여 년 만에 천마도가 세상에 드러난 순간은 황홀함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가는 균열이 있었으나 완벽한 모습의 마지막 천마도는 백마의 극채색 그림이 선명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황홀한 광경에 빠지는 것도 잠시, 순식간에 다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사히 수습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장리는 바로 자작나무 껍데기를 여러 겹에 겹쳐서 만들었기에 유기물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버텨왔으나 햇빛에 노출되면 순식간에 가루로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발굴단은 가급적 실물과 가깝게 모사를 하고 촬영 및 실측까지 진행했습니다. 가루가 되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천마도의 균열들이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뚜렷했던 색채가 실시간으로 퇴색되는 것이 보였다고 하죠. 이에 단장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작업들을 중단하고 당장 수습하는 것으로요. 그들은 장리를 무리하게 꺼냈다가 파손될 수 있었기에 비닐로 덮어 가습 조치를 하고 함석판 20장을 구해오며 수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두의 힘으로 천마도의 형태를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하죠. 천마도처럼 역사적 그림이 온전히 남아있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가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는 황남동 155호 고분을 천마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만들었는데요. 만약 이 고분의 주인을 알았다면 본래 주인의 이름으로 붙여졌겠지만 유물 안에서는 오직 높은 신분이라는 것만 알 뿐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증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의미가 큰 천마도의 이름을 따왔다고 하죠. 이런 천마총은 한국 고고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는데요. 이후 진행된 황남대총 발굴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발굴 역사를 한 걸음 진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게 역사의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도전 정신과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